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은 30살 정도로 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새 이런 나이가 되었네요. 이 시대에는 60세도 젊다고 말하잖아요. 제게도 여전히 사는 게 창창한 것 같아서 제2의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면 저에게는 제3의 삶이라고 할까요?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게도 매우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기적 같은 일도 있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적 가족들과 지방 여행을 하던 중 유원지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었어요. 혼자 유원지 내를 헤매다가 어른들에게 발견되어 파출소에 몇 일 머물렀다가 보육원으로 안내됐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보육원에서 들은 것이고 기억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공포 영화나 드라마 속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도 사람이었기에 힘들지 않을 수 없었겠죠. 보육원에서 있을 때 혼자 자랐거나 겪은 일을 듣면 어떠한 감정도 들기도 했어요. 슬프긴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만큼이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육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취직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려 했었고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믿고 힘차게 노력해왔더니 원장님께서는 제게 기숙사가 있는 공장 식당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미선이라면 어디서든 잘 할 걸 믿고 소개해 준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잘하면 다른 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육원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손목에는 빨간색과 갈색의 가죽 팔찌가 있었는데 그 위에 선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원장님이 미선이라는 이름을 내게 지어주셨어요. 제가 보육원에 처음 올 때는 아직 어리게 생긴 모습이었는데 너무 놀랐는지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죠. 원장님의 부르신 이름으로 학교에도 다니고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원보다는 더 자유로웠던 공장 기숙사에서는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공장에 들어가서 할 일은 요리보다 그릇을 닦는 일이 더 많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고 할 일만큼 내가 재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돈을 빨리 벌어서 작은 자취방을 얻는 게 제 꿈이었어요. 매달 적금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자취방을 얻는 날에는 새 가구를 들일 생각을 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노력했어요. 공장에 온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죠. 이제는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반장님과 함께 조립한 반찬들을 검토하고 차에서 같이 내리는 야채와 해산물 같은 식재료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여자가 하는 데에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반장님이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본사 출신의 남편은 사무직이었고 식당에서도 식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재료를 나르는 것을 보고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신선하고 좋은데요. 저도 이제부터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야겠어요. 당시 저는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싶다는 열망에 공장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도 식당을 짤 수 있고 야간에도 대학 졸업장이 있으니 월급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애쓰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든 유흥이든 눈에 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가려고 공장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차를 몰며 제게 다가와서 부르더라고요.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에게 학교에 가려고 한다고 말하니 제게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버스를 타면 30분인데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제안에 타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학교 근처까지 바래다 주곤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근한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졌죠. 계속해서 받았던 그의 친절함과 따뜻함에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자가 제게 먼저 다가와서 상냥하게 보이니까 이게 꿈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어느새 난 남편과 사귀고 있는 사이가 되어서 남편의 자취방에도 드나들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동안을 보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올라가야 했어요. 미선아, 나랑 같이 서울에 가자. 거기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자. 저를 호영씨 집안에서 좋아한다고 할까요? 알다시피 저는 혼자이고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 배경을 가진 여자를 좋아할 남자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잖아. 나도 아버지 없다고. 아주 어릴 적으로 돌아가셨을 때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반은 고아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 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미선이, 곧 너예요. 엄마는 내 편이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벌써 어머니께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떡하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화를 내면 호영 씨에게도 곤란할 텐데. 하지만 전혀 그런 일 없었고, 내 얘기를 듣고는 어머니는 내가 좋으면 다른 게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정말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남편은 나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꿈 같았지만 서울로 이사하게 되면 함께 다녔던 부분이 없어져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 중 학점이 인정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학교 휴학을 했어요. 휴학계를 내는 것이 어찌나 마음이 이상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영양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겠다는 다짐이 강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던 게 당연했죠. 그래도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서 섭섭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울로 왔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꿈같은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벅차고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공장 식당에서 반장님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걸을 때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이렇게 계속 울면 어떻게 해? 이러다가 계속 아들만 낳겠어. 신부가 결혼식에서 울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잖아. 라면 남편이 놀리는 바람에 조금 웃긴 했지만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좀 무뚝뚝한 편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느라 결혼식 때도 분주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사하기도 했고 정말 잘 모셔드리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할 때 저는 드레스를 차렸음에도 남편과 함께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말했어요. 이는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느낀 고마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2년 동안은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지냈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뒤, 제가 계획했던 서울에 있는 야간 대학에 가려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아이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였고 그를 잘 키우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한 번쯤 언젠가는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 저는 남편 뒷바라지에 시달리며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집 살림까지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사시사철 온갖 김치를 담가 놓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이 모두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왜 나만 시어머니 집일을 다 맡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보다는 언제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었죠. 아마도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수그러져야 하는 걸 이해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 있던 그런 행동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남편 그리고 가사일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하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오히려 그것이 원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얼마 전에는 저의 생활비를 가져가며 장난치곤 했어요. 그러나 요즘엔 예전과는 다르게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월급이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석 달 전부터 생활비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주는 건지 궁금해요.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아서 반찬도 구비해야 할 거니까 엄마네 집에 가서 좀 먹어도 괜찮겠죠. 뭐,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막 쓸 일은 없는데 그렇다 해도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우도 점점 크니까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올 테니까. 먹어야 좋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요즘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형편이 어떻든 남들처럼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은 조금 불필요하게 느껴지네요. 오히려 날 탓하는 건 억울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어떻게든 아껴가며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고 남편의 건강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시어머니 집으로 반찬을 만들러 빨래를 하러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집에 가서 빨래를 도와주고 시어머니가 한 주 동안 먹을 밑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하길, 너도 알아야 해, 용돈 말고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 그런데 너의 태도 때문에 30만 원 이상은 못 줄 수밖에 없다고 했어. 내가 돈을 가지고 남자처럼 절약하면 안 돼. 남편이 달라질 것 같이 어떻게 일을 할 거야?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남편이 왜 생활비를 줄였는지 이해했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한정되어 있지만 어머니의 용돈 외에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제 생활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용돈만큼은 결코 내주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우리 집에서 떼어가신 거였죠. 그날 밤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용돈 이외에 생활비도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돈을 그렇게 떼어가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용돈이랑 생활비를 왜 분리해서 주는 거죠? 당신이 주시는 돈은 결국 다 용돈이잖아. 어머니는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 월세를 받으시잖아. 거기서 받는 돈이 줄어들었다거나 할 리 없겠죠. 요즘 물가가 올라가서 힘들어진 걸 얘기하려는데 왜 그러지 않고 무조건 생활비를 줄이려 하시는 거죠? 당신은 살림을 안 해도 회사에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이러한 식이면 우리 다음 주에는 장 볼 돈이 없어. 그러자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갖다 준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건 다 어디에 썼는지. 다음 주 생활비가 없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정말 그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돈을 그렇게 쓰는 거야?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쯤 준다고? 줄줄 하나 봐. 우리 먹고 쓰는 것 빼고. 적금이랑 보험 넣으면 남는 거 없다고. 돈을 주는 사람이 그걸 몰라. 그리고 내가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물 쓰듯 하는 사람이. 외출복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없어 당신이 벌 것은 당신이 쓸 용돈은 꼼꼼히 모아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고 다니잖아. 시끄럽게 귀찮아하며 한마디도 않고 부들부들대네.
진정으로 허비야 공공연히 선전하면서 그랬는데 밥도 먹지 않고 집을 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고아인 제게 결혼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은근히 무시당할 때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이런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제게 무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제 편이 되어주는 친정이 없다는데 그 많은 일을 시키면서도 수고했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도 어디에 있냐고 그저 저에게는 과분하다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 너무 서러웠고 마음이 쓰렸어요. 시어머니는 솔직히 시장 국밥집에 들릴 때에도 저가 창피하다고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대놓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번듯한 회사 다니는데 제대로 된 사돈 없는 집 며느리랑 가기는 그렇다고 남편에게 한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섭섭한 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 아들만큼은 온전히 집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이라고 믿어서였죠. 그래도 이번 일만큼은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아낄 곳을 찾아서 덜 써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용돈과 생활비를 받으시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생활비를 조금 줄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라고 어머니께 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 집에서는 쓸 것이 주는 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내 씀씀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음식 재료를 구입하는데 세 식구가 먹을 양이 그리 많은데 트럭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얼마나 많겠는지요? 게다가 정우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식량을 많이 섭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먹지 않을 음식을 사다가 썩히게 하는 것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가정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니나의 척금 후에 보험 들이지 않는 한에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만큼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죠? 그게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까 통화로 다 얘기했어. 어차피 내가 집에 올 거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호영이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제가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살림을 하는 건 전데요. 그리고 제가 장을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머니가 드실 밑반찬까지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장보하라고 하셨지 한 번도 장본 돈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얘 좀 봐, 지금 너 내가 못된 시험이라는 말하고 싶은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얘가 이제 보니 아주 웃기는 애네. 내가 벌지도 않은 돈 가지고 계속 유세 떨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모양인데. 앞으로 머릿결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알리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 제 기가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가 괜히 우리 아이까지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제 생활비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주고 그걸 다시 제가 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주겠다고 하는 돈은 너무나 적어서 생활이 어려울지도 걱정되었고 결국 다시 남편에게 말을 해야 했어요. 저는 당신 그러지 말고 다시 당신이 나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당신이 줄 용돈에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을 좀 주던지.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는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안 될 것 같아. 미쳤어. 남편의 용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아니야.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돈이 없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나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여유가 필요하잖아. 갑자기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의도치 않은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그럴 때 돈이 없어서 친구와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나. 다른 집의 주부들은 남편을 기르는데 별일 다 한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맨날 우는 소리야. 이럴 때. 그 상황에서는
난 초라한 듯이 자랐다는 인상이 날 정도로 출신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미묘하게 나 자신이 고아인 걸 토로했는데 정말 울고 싶고 감정이 붕괴될 것처럼 미치겠었지만 하늘 밑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저 홀로 화를 삼켜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고 가까운 식당에서 마늘과 양파를 다지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밤에는 집에서 인형 눈을 붙이는 일도 했고요. 정말 하루 종일 손이 부르트게 일을 해도 그렇게 많이 벌어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조차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예, 너 이런다는 식당이 있는 그 사장. 우리 집에서도 가까운데 내 며느리가 그런 데서 일하는 거 알면 내가 뭐가 되니? 또 내 남편 체면은 어떻게 할 거야? 좀 멀리 가서 일을 구하든지 하재 사람 창피하게 할 거야? 어머니, 제가 너무 멀리 가면 정우는 어떡하죠? 제가 며느리라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랑 제가 같이 다닌 적이 없고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 식당도 저 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물러서지 않아도 돼요. 시어머니는 좀 놀란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러게.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어머니 말하는 거에 토단 적이. 일이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흘렀다. 남편의 월급날이 돼서 시온지가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이 월급날이라 돈이 들어왔어요. 우리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시어머니는 말했다. 너 요새 돈을 벌잖아. 굳이 왜 내가 돈을 보내줘야 해? 너도 좀 염치를 지켜라. 나는 대꾸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걸 채우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덧붙였다. 넌 내 아들의 돈을 그렇게 벗겨먹고 싶냐? 너도 좀 체면을 지켜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자기 집에서 돈을 가져오던가 쥐가 나가서 그렇게 잘 살던데. 내 팔자가 어떤지 보려면 돈을 주는 게 좋네요. 아니요. 우리가 쓸 돈을 가져가 놓고 자기가 돈을 준다고 하니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인데 사돈도 없는 집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퍽퍽한 짓은 지가 혼자 다 해요. 맨날 돈 없다 징징대기만 하니 복이 들어오다가 나가겠다 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한테 그나마 있던 전까지 뚝 떨어졌어요. 제가 한참 딸리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런 모욕을 계속 뜯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상할 일이죠.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일할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예전에 일하던 공장 주방 반장이 작은 급식 회사를 차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연락을 하니 바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도 데리고 나와서 한쪽에서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때만 해도 3살박이 아이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드물 때여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지금도 아이를 맡길 사람이나 어린이집을 찾는 것은 힘들지만 그때보다 더 힘들었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사장님이 된 반장님과 연결이 된 것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게다가 저는 사장님께서 더 기막힌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기 남편 말이야 나도 몰랐다가 퇴사하기 전에 본사에 갔다가 들었는데 한 번 이혼했었다더라. 그게 남자 어머니가 괴롭히는 것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며 자기 남편도 한성 가랬대. 그 여자도 집이 좀 어려웠다던데요. 혹시 언어 모델이 너인가요? 여기서는 입력되는 정보가 없고 이전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시도하여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없었어요. 남편과 헤어지면 다시는 저에게 가족을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또한 제 아들이 저처럼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참고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홀대해도 제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정말 더는 버티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미술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림을 잘 그려서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아이도 정말 좋아했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때 아이가 쓰던 스케치북과 물감, 연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께 아이에게 무엇을 사주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그러나 미술용품들이 생각보다 꽤 비싼 것을 알게 되어서도 우리 아들이 선생님의 추천으로 미술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에 돈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 미술 도구들을 모두 새로 사주었고 미술대회 날 제가 따라갈 수 없으니 대신 그날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자라라고 아이에게 돈을 주고 보내주었어요. 그러나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울면서 직장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할머니가 와서 돈과 미술 도구를 모두 가져갔다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왜 미술 도구까지 가져가셨는지 몰라 나에게 미술대회는 어떤 대회냐며 너답게 평범하게 살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이한테 너답게 살라니 이런 말을 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할머니가 미술대회에 나갈 거 다 가져갔다고 하셨어요. 돈도 가져가셨고 왜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또한 너답게 평범하게 살라니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미술대회에 참여하는 건 내 칭찬이고요. 격려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새끼가 그런 대화를 꺼내면 내 남편이 지혜미에게 돈을 제대로 주는지 제대로 살펴보세요. 그가 이번 달에 10만 원을 적게 줬다면 보너스가 적게 나왔거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 호영은 없고 정우는 학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돈을 써서 비싼 스케치북과 물감을 갖고 자랑하는 걸 보았는데 그것이 제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방치하면 어떡할래요? 엄마는 굶어 죽어도 내 아들만 제대로 길러주면 돼.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키우면 안 되는데 왜 너는 그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괜히 세대의 새끼가 제대로 자랐는지 의심될 만한 태도를 보일 때 너도 다른 이들처럼 행동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머니가 손자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하지 않으려 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기가 막힌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경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며느리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넌 지금 누굴 소리치는 거지? 아이한테 이런 소리를 해주는 게 너의 상책이니? 네 어머니는 어쩌려고 아들만을 신경 쓰게 했겠느냐? 라며 내 뺨을 세게 후려치며 말했다. 거였어요. 그리고도 왜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하게 말하며 너 나가.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고 너같이 천박한 핏줄 섞인 손자 새끼도 필요 없어. 너희들 둘 다 나가서 사라져버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머리가 막 흔들렸고 시어머니가 퍼붓는 막말에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왔어요. 정말 그만 살고 아들과 어디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밤새 꾹 참았어요.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왔고 저와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쿨쿨 자다가 출근 시간에 겨우 일어나서 저한테 말해줬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었어요. 그때부터 어쨌든 그런 아빠라도 있는 것이 나은지 제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같이 있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보다 2살 어린 동생인데 그 동생도 저와 같이 보육원에서 나와서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가끔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어요. 언니, 우리 경찰에 잃어버린 가족 등록이라도 해볼까?
혹시 모르잖아. 언니는 팔찌의 이름으로 등록이라도 될 것이라며. 나는 놓고 갈 때 할머니가 준 손수건이 있잖아. 그걸로 한번 등록을 해보고 싶어. 이제 와서 쓸모없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나 홀로인 것과 가족이 있다고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은 제 언니와 제가 알잖아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서름이 쌓인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등록을 한 후 처음 몇 달은 연락을 기다리기도 하고 경찰서에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며 애달러온 것도 점점 지쳐가고 그러다가 찾을 거면 벌써 찾았겠지 하고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남편은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서 잘린 적도 있었어요. 출장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하고 법인카드를 남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아이에게 들켜도 못하고 입 밖으로 내지 못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걸로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내 용돈과 생활비는 내가 처리하겠어. 너 요즘 그 급식 회사에서 직급도 오르고 돈도 꽤 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집가장이다. 제가 언제부터 집가장이 아니었나요? 미안하지만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 학비가 있고 앞으로 비용을 모아놔야 하거든요. 그리고 직급이 오르더라도 큰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겨우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인데 거기서도 못 드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난리를 쳤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돈을 못 주고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러면 내 집에서 나가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지금 저의 생활비는 포기 못해요. 제 경제력으로는 어머니한테까지 돈 못 드려요. 그동안 정호 아빠가 용돈 따로, 생활비 따로 드렸잖아요. 그럼 모아 놓으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밥집 넘기고 받으신 돈도 있을 거고요. 정호 아빠, 새 식당이 생길 때까지는 그걸로 버텨보세요. 너 따위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진짜 뜨거운 맛 좀 볼래? 시어머니는 그렇게 악을 쓰고 행패를 부르았지만 내가 꼼짝도 안 하자 결국 지쳐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다음 날 회사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할 아들이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우리 집 자물쇠가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이가 열쇠가 안 맞는다고 못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쇠를 맞추러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낮에 그 집 주인인 할머니가 와서 자물쇠 열쇠를 다 바꿔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산다고 해서 열쇠를 맞춰주지 않도록 돈까지 주고 가셨지만 아줌마는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나를 측은하게 부르셨어요. 바라보는 것 같았더니 어째서인지 대충 제 사정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하긴 옆에 하루 종일 밖에 있느라 파리에 진 아들까지 있으니 왜 모르겠어요. 저는 집으로 전화도 해보고 남편한테도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수 없이 시댁으로 찾아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밖에 세워놓고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제대로 된 친정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가 우리한테 돈도 못 주니 내가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있냐. 됐으니까 그대로 떠나라. 우리도 더는 너희 모자 못 보겠다. 라는데 보니까 안에 남편도 함께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를 써서 아등바등 살았나 싶게 너무 함부로 대해버렸나 싶어요. 허무했어요. 울분이 터져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지만 제 혼자로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일단 아이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회사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제가 집을 구할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내주셨고 사장님 가족들도 저의 부재를 불편해하지 말고 편안히 지내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대충 방을 정리하고 씻고 나온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어서 잠자리에 들라고 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했죠. 그러자 어린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야, 그냥 이혼하자. 나 괜찮아. 우리만 있어도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선택했지만 걔가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난 엄마와 둘이 살아도 괜찮다고 차분히 말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아들을 껴안고 오래도록 울었어.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내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결국 잘못한 것 같다며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되돌아가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기보다 아들이 말한 대로 둘이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이 들었어. 사장님도 저를 승진 대상에 올려놓으시고 좀 더 편안하게 일하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저는 한 달 정도 사장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아들과 함께 옥탑방을 얻어 나가기도 했어요. 둘이서 절대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면서요. 그런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였을까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희선 씨의 가족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나오세요. 저는 너무 놀라고 꿈만 같아서 몇 번이고 진짜냐고 물어봤고 잠도 오지 않아서 그 밤에 아이가 자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달려갔어요. 경찰서 담당 형사가 내일 오실 예정이라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서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 딸을 아주 어릴 적에 잃어버렸다고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김미선 씨가 가지고 있던 가족 팔찌와 똑같은 가족 팔찌를 할머니가 갖고 계셨고 그 위에는 영선이라는 딸 이름이 있었는데 영자가 지워져서 선만 보였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유원지도 김미선 씨가 다녀온 보육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당시 옷차림과도 딱 맞았다고 해요. 너무 떨려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다시 집에 돌아와서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간 후에 회사 일을 설명하고 다시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를 찾는다던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제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 같은 남자와 함께 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와 그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여, 우리 영선이 얼굴이 남아있네. 영선이 맞네, 영서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그렇게 가까운 보호소에 있던 걸 몰랐다니 엄마가 바보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요. 영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진짜 엄마 맞아요. 제 엄마예요. 목이며 겨우 말하는데 남자분이 옆에서 영선아, 맞아. 내가 오빠야 하며 혼자서 이렇게 기특하게 잘 컸네 우리 꼬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 만에 만난 엄마는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고 오빠도 제 어깨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얼떨떨하면서도 눈물이 나서 세 사람이 경찰서에서 한동안 펑펑 울기만 했어요. 저를 잃어버리고 아빠와 엄마는 온 사방을 저를 찾아다녔고 저와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도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갔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생활이 있었고 아빠는 해외 근무를 했다고 해요. 가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저를 미아로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부탁하여 몇 번이고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부탁을 해놓고 해외로 떠났다고 해요. 쟤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적은 없었으나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죽기 전에 꼭 쟤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마음으로 경찰서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만큼 눈물이 나왔어요. 너 김미선이 아니고 박영선이야. 영선아, 라며 오빠는 제 손을 꼭 쥐고 다시 만난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다고 했어요. 그제야 웃었다. 저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엄마와 오빠와 함께 엄마 집에 갔다. 저에게는 언니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변호사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언니는 저를 보더니 영선이가 맞다.
며 저를 껴안았고 또 울고 저도 울고 우리 아들도 울었다. 오빠도 대기업에 다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지낸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오빠와 언니도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나는 부끄럽지만 대학을 그만뒀다. 부끄럽게 느끼는 건 뭐가 있어? 우리 딸이 힘든데도 열심히 살아가며 똘똘한 아들을 키워냈는데 난 우리 딸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라며 엄마는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죠.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니는 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해요. 엄마, 오빠, 언니는 이미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언니가 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엄마와 오빠와 함께 비싼 외제차를 타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요. 왜 나가서 고생 좀 해보니까 라며 말했어요. 돈 줄 생각이 들었더니 그 말 뒤에 있던 엄마가 앞으로 나와서는 다짜고짜 시어머니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너구나 배웠지 못한 시애미가 시어머니는 이거 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저희 참남매가 모두 달려들어 엄마를 겨우 뗐어요.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에게 변호사인 언니가 우리 영선이 그쪽 아드님하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할 겁니다. 아주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 할 거예요. 라며 서류를 건네주고 단단히 하라고 일러주더군요.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 대개 아들 회사 또 훔쳤었다가 걸려놓고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다시는 아무 회사에도 발 못 붙이게 만들고 말 거야. 두고 봐. 행여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법정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김 과장이 아니라 박 과장도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며 결코 연락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잘 해내셨고 저처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고 있었는데 법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남편은 90도 숙인 채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어. 그것은 실수였어. 너무 실수했어.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 애정으로 결혼했잖아. 그때처럼 나를 되돌아봐줘. 정말 후회하고 싶을 만한 정도로 이미 떨어질 만큼 완전히 질렸어요. 가족이 없어도 당신도 이런가 했어요. 아니, 아마도 당신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당신 엄마라는 여자도 그렇구나. 막말로 말하는 사람이야. 변호사와 함께 온 언니를 제 변호사라고 붙잡고. 원래 우리는 잘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용돈 문제로 며느리가 뭐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나는데요. 오해를 풀면 좋겠죠. 어린 동생이라고는 해도 우리는 어떤 예단도 받지 못한 채 받아줬는데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큰 성인 두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동생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예전에 해주지 못한 것을 핑계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빼앗겼어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조카인 영선이의 아들이 말하길 할머니와 아빠가 정말 멋진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학을 자겨 낳으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게다가 회사 사이에서 집 열쇠까지 바꿔도 못 들어갈 정도로 미성년자에게 정서적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전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언니의 분명한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저희와 언니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동료 변호사 덕분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매달 나눠서 주긴 했지만요.
남편은 몇 차례 제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정을 해달라고 해왔지만 그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이 생각나서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남편을 거부했더니 그 이후 그 사람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위자료를 내느라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다른 일거리로 인해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소문만 들었죠. 그 후에 저는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원하던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엄마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항상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제 가족들과 언니, 오빠 가족과 함께 편안한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